자, 그럼 바로 이어서 1세션의 두 번째 강연을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김법연 고려대학교 교수께서 해주실 텐데요. 강연 주제는 AI 등 미래 디지털 기술과 ESG, AI를 활용한 기후 리스크 관리의 지속성을 위한 법적 과제입니다. 네, 김법연 교수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의 김법연이라고 하고요. 정확한 직함은 교수가 아니고 연구교수입니다. 그래서 학위를 취득하고 연구나 교육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학교에서 배려를 하고 있는데요. 포스터 닥터로서 또 연구하고 교육하고 있는 그런 직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한테 학회장님께서 미션을 주시기를 인공지능과 기후위기에 대해서 관련성을 찾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어떤 것들이 조금 동향이 있는지를 좀 말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인공지능이 이제 그 기후 위기를 위해서 어떻게 쓰이고 있고, 또 어떤 위험들이 있어서 각 나라들이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지, 법률들이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목차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목차는 이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그 인공지능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이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인공지능이 아주 잘 쓰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이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이걸 감소시킬 수 있는데 활용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 해수면 상승같이 지속적으로 이제 환경위기 문제들을 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소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고, 또 이 허리케인 같이 급작스럽게 나타나는 자연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인공지능 기술이 쓸 수 있다고 그렇게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한 이제 기반적인 연구 활동에도 인공지능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 자체가 기후 위기를 관리하고 또 환경 문제를 대응하는데 아주 좋은 이 기술이 될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얘기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탄소 배출량 같은 것들을 좀 계속 측정하고 모니터링하고 쌓아서 그거를 이제 분석하는 데 쓸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데이터를 쌓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변화를 파악하고 이럼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제 정책적으로 의사결정하는 데도 쓰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데이터 분석을 가지고 이제 정책 입안자들이나 아니면 기업의 내부에 있는 이제 조직의 의사결정자들이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야 이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또 데이터를 좀 이렇게 잘 보고 어떤 대응책을 세울 것인지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뭐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배출량의 추적을 해가지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면 여기에서 대응책을 만들고, 그러니까 공급망 중에 일부에서 어디선가 배출량이 많거나 문제가 많이 발생하면 그 부분을 대응할 수 있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배출량의 데이터를 추적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가서 대응책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니터링도 인간이 하지 않고 AI가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배출량 추적 자체를 모니터링을 AI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측하고 정리해서 사람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변화시킬 수 있는 데도 쓰일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 탄소 배출량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유익합니다라고 해서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되고 있는데요. 정부들, 해외 주요국의 정부들도, 그리고 이제 에너지 회사들, 그리고 관련된 환경과 관련된 많은 기업들이 이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뭐 재난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관리 같은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례를 보시면은 유럽 우주국 같은 경우는 산불이 어디서 발생했는지를 위성 사진 데이터를 끌어다 놔서 산불이 발생한 곳에 위치를 매핑을 시킵니다. 자신의 플랫폼에 이렇게 지도 위에 매핑을 시켜서 어디에서 산불이 났고 어디가 많이 탔고 어디가 지금 뭐 출동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매핑시켜서 전 세계에 다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시간으로 이 산불을 대응하고 재난 관리를 하는 조직들이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 이제 국영 전력회사 같은 경우는 이 태양열 에너지를 발생량을 이제 측정하고
예측하고 그 활용하기 위해서 이 기후의 그 날씨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태양열을 발생하는 양을 조절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신재생 에너지에서는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날씨가 너무 변덕스러우니까 얘를 데이터를 잘 쌓아서 앞으로 날씨 변화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정확하게 예측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름의 움직임을 확인해서 그 날씨를 예측하고 태양열의 이 발생량을 좀 조절하는, 그런 발전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그 댐의 위치 AI 기술을 넣어서 이 홍수 통제를 하는 알람들을 빠르게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좀 바뀌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정부나 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걸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환경 문제 대응을 위해서 정부들도 이 환경 관리를 위해서, 기후 관리라든지 환경 문제 대응을 위해서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디지털 기술 때문에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전략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넷제로 정책이라든지 뭐 기후 챌린지라는 그런 어떤 전략들을 만들어서 이제 그 실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디지털을 통해서 조금 더 환경 문제를 잘 대응하자라는 방식으로 정책들을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 자료집에 있는 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인공지능을 쓰는 게 무조건 좋은 것이냐, 아니면 어떤 것이 또 좋고 어떤 것이 나쁜 것이냐, 이런 것 좀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인공지능 쓰면 다 아시겠죠. 뭐 생산성이 올라가고 효율성이 좋아지고 이런 저희가 수많은 어떤 이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술들을 활용해서 아까도 소개해드렸듯이 뭐 이렇게 기후 변화를 예측하거나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굉장히 큰데요.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위험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공지능을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위험들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위험들이 있습니다. 뭐 프라이버시 권리가 침해된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데이터가 어떤 특정 기업에 의해서 독점되거나 거기서만 사용하게 된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개인에 대해서는 어떤 자율성을 침해하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데이터 편향 같은 개인정보 침해 같은 사례로 저희 예전에 한번 이루다라는 챗봇 서비스가 문제됐던 적 아마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루다는 이제 챗봇 서비스인데 그 여성형의 인공지능 서비스가 저랑 대화하는 방식으로 해서 서비스가 제공이 됩니다. 제가 무슨 질문을 하면, 아니면 제가 무슨 대화를 하면 저랑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서비스인데, 얘가 단어 중에 얘가 쏟아내는 말 중에 개인정보가 일부 섞이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좌번호를 말하거나 특정인의 주소를 말하거나 집 주소를 말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돼서 문제됐던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위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많은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한 번에 식별할 수 있게 되고 또 한 번에 많이 모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특히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저희가 CCTV 같은 것들도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듯이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의 태낭이라는 그런 이 CCTV 운영 정책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얼굴을 인식해서 그 사람의 감정을 파악하거나 그 사람의 이동 동선을 파악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활용되냐면, 중국 같은 경우는 신장 위구르 같은 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독립을 원하는 그런 지역의 주요 인사들을 이제 약간 사찰하고 감시하는 데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데도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감정 상태도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약간 거짓말 탐지기처럼. 그래서 너가 얼마나 공산당에 충성하는지를 인공지능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대답하는 얼굴의 표정, 그리고 말투, 말의 속도, 뭐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해서 이 사람은 지금 거짓말입니다, 아닙니다를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이라고 인공지능이 하면 너는 공산당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결론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활용되고 있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프라이버시 권리가 침해되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또 다른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편향 문제나 불평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그런 이슈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것도 아까 이제 이루다 서비스 같은 경우에 나타났는데, 성소수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루다가 이런 답변을 하죠. 극혐. 이런 거는 되게 뭐 성소수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레즈비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또는 임산부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극혐, 너무 싫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인공지능이 대답한다고 해서 어떤 그 뭐 법률적 위반이 발생하거나 큰 리스크가 발생하는 게 문제는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그 저희가 편향이라든지 불평등 문제는 해소해야 되는 어떤 가치를 담고 있는데 이런 가치를 훼손시키는 그런 일들을 벌이니까 또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위험으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챗GPT를 대표적인 예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챗GPT 같은 생성형 AI들은 이용자가 어떤 그 요구를 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대답을 해주는 필요한 걸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것들을 생성형 AI라고 하거든요. 새로운 걸 만들어준다고 해서 생성형 AI인데 뭐 이런 거죠. 제가 텍스트로 우주에 떠다니는 고래의 그림을 그려줘라고 하면 그 그림을 그려줘서 저한테 이미지 파일을 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생성형 AI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이 AI 서비스는 어마어마한 그림 데이터를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래에 대한 그림을 모으고 우주라는 그림에 대해서 모으고 데이터를 학습해서 얘가 이걸 그릴 수 있는 상태에 놓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쓰고 그렇게 되면서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것은 누군가의 저작권이 있는 권리가 있는 그런 데이터인 거잖아요. 그래서 권리 침해가 발생하는 상황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의 관점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예가 AI를 써서 무슨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AI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 학습하고 얘가 이 데이터를 저장해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 서버와 센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얘를 돌리기 위해서 서버에서는 운영하기 위해서 계속 열이 발생하거든요. 열을 다 낮추기 위해서 냉각수를 씁니다. 그 냉각수에 들어가는 물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얘를 훈련시키기 위해 돌아가는 서버의 전력량이 엄청난데 당연히 탄소 배출이 어마어마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챗GPT 같은 경우는 챗GPT 3 지금은 4인데 3를 학습하기 위해서 사용된 전기량이 이 미국에 있는 120가구의 1년 전기 소요량이라고 동일하다고 어떤 기사에서는 뭐 전 세계 인구가 1년 사용하는 양이라고 하긴 했는데 이 1년 가장 이제 유력한 내용은 정확한 연구 결과는 미국에서 있는 120가구의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하는 평균 전기 사용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챗GPT를 대화하면서 질문 1개, 뭐 한 25개에서 50개 정도의 대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 상태에서 쓰는 물의 양이 500ml. 여기 지금 앞에 있는 이 물의 양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환경 문제가 AI를 단순히 사용하는 것만으로 또 발생한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다크 데이터도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메일에 들어있는 처리하지 않고 있는 쌓여 있는 스팸 메일들 그리고 이제 알집을 풀고 남겨져 있는 원래 이제 압축된 파일들 그런 것들이 다 얘를 이제 보존시키기 위해서 서버가 계속 돌아야 되는데 여기서 계속 열이 발생하고 탄소가 배출되고 또 얘를 또 서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쓰고 전기를 쓰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다크 데이터 문제도 이 생성형 AI가 나타나기 전부터도 계속 환경 문제로 계속 지적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AI를 쓴다는 부분이 이 환경적으로는 이런 리스크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지능이 나타내는 이런 여러 가지 위험들,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또 데이터 독점이 발생하고 편향이나 불평등한 그런 사회적 문제들을 유발시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해외 주요 국가들이 법률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지금 이 법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그것들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인공지능 자체가 발생시키는 위험은 법률로 통제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위험이 가시화되던 한 2017년, 18년 이때쯤에는 이거는 법으로 규제해봐야 소용없는 일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발언을 하거나 아니면은 무슨 시스템에서 어떤 특정 인종, 흑인을 차별하거나 하는 것들은 사실은 법률에 위반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저희가 여담으로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 얘기하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가치 판단을 하는 일들은 법률에 위반한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위험 자체가 아주 특정적이지 않아요.
어떨 때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얘가 헛소리를 하기도 하고 또 뭐 이런 데이터 문제 같은 경우나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기존의 법률로 환경 문제 같은 경우는 기존의 법률로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법률로 하기보다는 야 이거는 만드는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만들게 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어떤 그 원칙을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인공지능을 개발하게 하는 게 좋겠다. 라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뭐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윤리규범, 기준, 윤리기준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의 그 제목을 단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들이 그 전 세계에서 막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발표를 했고요. 정부에서 단위에서 발표를 하기도 하고 기업이 스스로 만들어서 지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든 인공지능 시스템은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편향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만들고 그리고 오류가 나도 우리가 잘 관리해서 바로 그 위험을 통제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라는 식으로 해서 원칙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장에 내놓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유럽이 야 이거 더 이상 이런 규범 가지고 이런 가이드나 원칙이나 이런 개발자의 마음만으로는 인공지능의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백서를 발간하면서 우리는 이제 인공지능을 규제하기 위한 논의들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규제의 방향성 그리고 이제 규제라는 거는 법률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거죠. 법에서 이거는 되고 안 되고를 명확하게 정해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걸 팔고 유통시키는 사람들한테 적용시키는 규제적 조치들을 만들겠다라는 그게 필요하다라는 언급을 합니다. 유럽이 이렇게 나오면서 2021년에 실제로 2022년에 이런 방향성을 던지고 2021년에 법안을 하나 던집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안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이제 이렇게 던지게 됩니다. 그럼 이게 사실은 인공지능의 위험을 통제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이 내면에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인공지능 서비스들의 회사들은 미국에 있잖아요. 유럽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유럽의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이다. 라는 그런 좀 견해도 있었습니다. 현재도 그렇고요. 그래서 2021년에 법안 초안을 이제 제 시장에 내놓습니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 유럽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그러면 우리도 이제 만들어야겠다. 우리도 유럽에 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법률안들을 많이 만듭니다. 내용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유럽이 이 법안을 던진 이면에 아까 이제 미국의 시장 진출, 유럽 시장으로의 진출을 좀 막아보겠다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인공지능에 관한 규제나 어떤 원칙들, 통제 원칙들을 선점하겠다라는 내가 그걸 발표해서 내가 유럽 시장이 이거를 앞으로 선도적으로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지 않겠다라는 의사 표시겠죠. 그래서 영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한국도 그렇고 법률안을 만듭니다. 중국도 이 생성형 AI에 대해서 통제하겠다는 그런 법률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지금은 현재 그냥 어떤 방향성 의지 그리고 이제 행정기관들한테 니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이드만 던져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인공지능이 발생시키는 위험을 정도로 구분을 하는 그런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렇게 쓰였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쓰이는 거 너무 위험하니까 쓰지 않아야 된다라고 해서 금지되는 인공지능의 활용 어떤 금지되는 인공지능의 영역 이런 것들을 정하는 방식들을 하고요. 그리고 요 정도는 너무 위험하니까 우리가 통제해가면서 쓰자. 규제해가면서 쓰자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고 아니면은 이건 우리가 이 정도 위험을 수용할 수 있어라고 해서 인공지능이 발생시키는 위험을 유형화하거나 아니면은 인공지능이 쓰여지는 어떤 영역을 구분하는 방식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기 첫 번째 이유에 용인할 수 없는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국의 태낭 서비스 같은 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을 감시하고 그 생체를 그냥 바로바로 인식하고 그거를 어떤 이 사람을 평가하는데 쓰지 말아라라고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금지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법률에서 정해서 이렇게는 절대 쓰지 말아라라고 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고위험 같은 경우는 이거를 쓰게 되면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고 권리 침해가 너무 심하니까 이거는 관리를 해가면서 쓰자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정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교육 분야에서
쓰거나 아니면 사람을 평가하는 데 쓰거나 그리고 저희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무슨 신용평가. 신용의 등급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공공 서비스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것들, 인간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리고 직업에 대해서 배치를 하는 너는 어떤 직무가 적합해라고 배치를 하는 이런 부분들은 위험이 굉장히 높은 거니까 이것들은 통제해가면서 써야 된다라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도대체 인공지능이 뭐냐라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저희가 지금 인공지능이라고 보는 것들은 저희 마음속에 다 다른 거 상상하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단순히 빨리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도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그게 무슨 인공지능이야. 그냥 빠른 연산 처리지. 이건 그냥 컴퓨팅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 아이언맨 정도는 나타나야 그게 인공지능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법적으로 개념화하는 거에도 엄청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뭘로 정의할 건데 도대체 인공지능이 뭔데? 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래 인공지능을 써가지고 이런 위험들이 발생하는 건 알겠어. 그건 통제해야 되는 대상인 건 다 공감을 해. 도대체 인공지능이 뭔데? 라고 하는데도 되게 합의를 하기 어려워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정의 규정을 좀 정교화시키는 데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도대체 인공지능을 어떻게 위험을 통제하겠다는 건데 그래 고위험이라는 게 있는 건 알겠어. 교육분야에서 쓸 때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어떤 위험 관리가 필요한 걸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건데라고 했을 때 뭐 데이터 관리 뭐 이런 것들 시킵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보통 인공지능을 쓸 때는 데이터를 이 학습하는 어떤 내용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 쓰는 데이터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이 안에 개인정보가 많이 섞여 있어도 안 되고 이 안에 어떤 편향적인 내용이 포함돼서도 안 되고 어디 한 곳에 있는 데이터만 갖고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유리하게 판단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사전에 점검해서 없애는 작업들을 하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루다 같은 서비스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를 다 필터링하게 되는 거죠. 개인정보가 나타나면 걸러내는 거죠. 그 안에 데이터 포함되지 못하게 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부정적인 발언들, 욕설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도 다 빼는 거죠. 대화 데이터니까 말을 워딩을 빼버립니다. 얘가 배우지 못하게. 그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게끔 하는 그 의무들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 사항이 없는지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서 그러니까 개인이 특정되지 않게끔 식별성이 없게끔 걔를 다 제거하고 정제해서 쓰라는 그런 의무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어쨌거나 이런 것들을 의무화시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서 편향 문제라든지 개인정보 침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관리하라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 분야에서 쓸 때는 데이터 관리 체계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정제하고 필터링해서 쓰게끔 하는 그런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위험이 뭔지를 네가 알아서 얘를 다 최소화시키는 방법들을 만들어라고 하는 의무화 규정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루다를 만들어내서 바깥에 시장에 내보내는 제공자라 한다면 이루다가 발생시킬 위험이 뭔지를 제가 파악을 하는 겁니다. 얘가 헛소리를 할 수도 있겠구나. 얘가 성소수자에 대해서 차별적 발언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누군가 개인정보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막 나타내서 개인정보 자기결정 같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다 미리 예측을 해서 그럼 진짜 실제로 그 위험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스스로 이제 체계를 만들고 대응할 수 있게끔 방법들을 만들어서 시장에 내보내라는 그런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정보가 잘 보호되게끔 하라고 하는 의무입니다. 이거 제가 대표적으로 설명드린 사례가 있는데 인공지능 기술이 여기저기 쓰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쓰이는 사례가 자율주행 자동차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히 소프트웨어 상태로 컴퓨터에서 내가 이용하는 것과 물리적으로 제가 이용하게 되는 건 아주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이 무슨 이 청소기, 냉장고 이런 데 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걔는 결국에 물리적으로 저랑 접촉하게 된다는 의미거든요. 자,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고 한강대교를 건넙니다. 한강대교를 건너다가 소프트웨어가 해킹을 당해요. 그래서 걔가 탈주합니다. 도로를 탈주하면 한강으로 빠지죠.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저 정보보호대학원에 있지 않습니까? 가능합니다. 자동차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해킹해서 걔를 조종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만약에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는 상태라면 자율주행 자동차는 그럴 수 있으니까 그냥 앉아 있는 상태라면 그냥 가는 거죠. 한강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버 보안, 정보 보안, 데이터 보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스템이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보안 조치를 확실하게 하라는 게 이 법률의 이 주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어요. 추가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는 아니지만 법률은 아니지만 어차피 해킹은 맨날 당할 거야. 알고 있어. 맨날 당하게 되니까 그럼 얻어 터졌을 때 해킹의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나게 될 건지를 계획을 세워. 라고 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른 법률이긴 한데 사이버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좀 추가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공지능을 나가기 전에 아까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시장에 내보내기 전에 사업자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근데 시장에 나간 다음에도 오류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이루다를 만들었던 스캐터랩 회사는 개인정보를 계속 필터링했어요. 계속 필터링해서 자기네들이 베타 테스트를 돌릴 때는 개인정보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뭐 물론 이제 쓰다 보면 나타날 수 있겠지, 뭐 그 기간이 짧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위험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확인하고 내보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개인정보가 나타난 거죠. 그리고 사용자들이 이렇게 썼어요. 그 여성형 서비스라고 소개드렸잖아요. 그래서 남성들이 되게 성적인 발언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되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약간 성희롱을 하는 거죠. 이루다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챗GPT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해킹의 위험성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해킹을 할 수 있는 악성 코드를 짜줘 라고 해서 챗GPT가 진짜 짜줍니다. 그래서 그걸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컴퓨터를 공격을 해서 실제로 문제를 발생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용자가 어떻게 쓸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나타나는 위험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저희가 상상해 보면 갑자기 아이언맨 같은 것들이 혼자 자율 로봇이 돌아다니다가 사람을 때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을 공격할 수 있으니까 오류가 나서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을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언제든지 사람이 셧다운 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언맨 같은 로봇이 돌아다니다가 사람을 공격하거나 할 때는 인간이 바로 걔를 셧다운 시켜서 움직이지 못하게,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게끔 해라는 게 또 의무의 내용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장에 나간 다음에 계속해서 걔가 위험을 발생시키는지 안 시키는지를 모니터링하게 하죠. 그런 의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의 가장 어려운 점은 걔가 왜 그런 대답을 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걔가 왜 그런 결과를 내려내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일단 그러니까 최대한 설명할 수 있게끔 해. 왜냐하면 누가 문제를 일으켰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거든요. 이용자가 잘못 써서 이용자의 피해가 왔는지, 자율차로 운행하는데 이용자가 잘못 운전을 해서 자동차가 한강물로 빠진 건지, 아니면 얘가 해킹을 당했는지, 아니면 지가 혼자 오류를 냈는지를 알아야만 누군가한테 법적 책임을 지우잖아요. 야, 현대자동차에 가서 따져야 되잖아요. 나는 멀쩡하게 운전했는데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얘가 그냥 혼자 이런 거야 라고 하거나. 근데 이걸 현대자동차도 모를 수 있거든요. 인공지능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서 이거를 최대한 설명이 가능하게끔 구조화해. 그리고 사람들한테 알려줘. 이거를 어떻게 써야 오류가 안 납니다. 어떻게 써야 안전합니다. 얘는 오로지 이 목적으로만 쓰세요. 라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라는 그런 의무들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서비스이긴 한데, 사용자들한테 이것들의 정보를 알려주려면 일본어로 제공하세요. 영어로 쓰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의무들도 아주 조그맣게 있긴 합니다. 이 얘기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아주 쉽게 표현하라는 그런 의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이제 원래 이 법률안이 2021년에 EU에서 처음으로 나오고 나서 이제 국가들이 계속 2022년, 2023년에 유사한 법률안을 내고 있는데,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이 2021년에 나오고 챗GPT가 2022년에, 그리고 올해 4월에 포가 나오면서 상황이 국면이 바뀝니다. 이제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만 통제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용자들이 이제 악성 코드를 챗GPT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이용자들도 제대로 교육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사업자들의 도덕적인 방법만으로는 인공지능 유형을 통제하기는 어렵다라고 봐서 2023년에 발행한 이제 수정된 법안에서는 이 AI에 대한 리터러시 교육, 리터러시를 강화시킬 거를 국가별로 강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유는 회원국들이 모여 있는 하나의 단체인 거잖아요. 그래서 포함되어 있는 회원국들이 각각 그 이용자들과 그리고 이거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의 AI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정책들을 만들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도 제대로 알고 이거를 쓸 수 있게끔 하고 이걸 만들어 파는 사람들도 만든 사람 안에 있는 회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AI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거를 만들어서 시장에 내보낼 때 얘가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기본적인 권리 인간이 이제 신체의 자유, 뭐 행복의 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뭐 이런 것들 헌법에서 있는 규정하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인권들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니들이 평가하고 그 미치는 영향이 나쁘거나 아니면 어떤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면 그거는 감소시켜서 내보내거나 하지 마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된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생성형 AI가 엄청나게 환경 문제를 일으키니까 스스로 환경에 대한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고 그리고 얼마나 이게 환경 문제를 유발시키는지를 기록해라고 하는 의무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관리에 대해서 네가 발생하는 열, 그다음에 네가 갖다 쓰는 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스스로 만들고 그걸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만들어라고 하는 의무도 추가시켜놨습니다. 이것도 원래는 처음 법안에서는 없던 내용인데 그 이제 챗GPT 나오고 난 다음에 환경 문제가 지속되니까 추가적으로 이제 사업자한테 의무화시킨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인공지능은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야겠죠. 여기 이제 국회에서 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규제적인 입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률로 통제해야 되는 부분 어떤 위험들을 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지 그러면 그 법이 진짜 효과적으로 적용해서 우리가 사회에서 인공지능을 잘 쓰면서도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수단들이 어떤 위험을 낮출 수 있는지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백날 첫날 의무를 규제해봤자 의무를 조치를 취해봤자 아까 말씀드렸던 데 이용자들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 상황이 너무 달라지거든요. 그럼 이제는 인공지능 규제 같은 거는 사업자를 조져봐야 위험이 통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들을 취해야 되는데 그 다른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한 거죠. 당연히 아까 이제 EU 법안에서 나왔던 뭐 리터러시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저희는 그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배워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담입니다만 그 교육계에서는 이런 지적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술이랑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 됐고 이제 인터넷을 쓰면서도 마찬가지고 기술이랑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 됐는데 우리는 아직도 교육의 내용을 100년 전에 일본이 정해놓은 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입에만 목표를 두고 대학에 가야 되니까 산업사회 인력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교육들을 여전히 우리는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교육의 내용도 교육의 제도도 편제도 다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겸허히 수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영향평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자 스스로가 내가 만드는 인공지능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나쁜 영향을 발생시킬 것 같다 그러면 그걸 최소화시키고 그거를 좋은 영향에 대해서는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만들도록 하는 그런 평가의 내용입니다.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의 내용들도 스스로 좀 만들게 하고 평가도 실시하게 하게 되면은 1차적으로 규제가 할 수 없는 영역들을 이제 사업자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자가 어떻게 잘 쓰게 될 것인지를 교육하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편향성, 불평등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내,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드는 그 회사 말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데이터는 오염됐어. 이 데이터를 이렇게 쓰면 편향의 결과가 발생될 거야. 이걸 쓰면 프라이버시가 너무 침해돼. 라고 하는 것들을 의견을 주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견을 받으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3자 혹은 객관적인 어떤 독립된 다른 곳에서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의견을 줄 수 있게끔 또 의견을 그렇게 수용해서 만들 수 있게끔 하는 프로세스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환경 문제 대응하는 데 쓰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산림 데이터법을 만드는 그런 연구를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산림청에서 가지고 있는 수많은 나무 대장, 산에 나무에 있는 상태들, 그러니까 나무가 몇 살이고 어디 지역에는 무슨 나무가 수목이 분포돼 있고 이런 것들의 데이터를 다 이제 가지고 있는데 얘를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장부에 있어요. CD에 뽑아서 CD로 떠는 거죠. 데이터화를 돼야 얘가 데이터에서 컴퓨터 입력이 되어 있어야 걔를 변화도 볼 수 있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정확히 찝어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누가 이 대장에 있는 걸,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종이에 있는 거예요. 종이에 있는 걸 옮겨 적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래서 수많은 한국의 지금 70%가 지금 산지이잖아요. 산에 있는 나무들의 상태를 사람이 그 보고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 상태인 거죠.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산림청 공무원들한테 이걸 다 데이터화해야 돼요라고 일부 특정 부서에서 부르짖고 있지만 산림청 데이터들은 데이터? 그거는 과기불이잖아. 나는 모르는데?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자고 한 거예요. 공무원들을 데이터를 잘 넣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도 문제는 뭐냐면 이 데이터를 공무원들이 생산하지 않아요. 아르바이트생들이 합니다. 이 사업을 나무의 상태를 확인하러 다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 회사들이 알바생들을 착 뿌립니다. 자, 저기 가서 표본에 있는 나무를 측정해 오고 나무의 사이즈 그리고 그 주변에 뭐가 있는지를 다 확인해 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가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기록한 거를 엑셀에 해서 CD로 꺼서 제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그럼 프로세스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거기 밖에 아르바이트를 가는 사람들한테 이 시스템에 입력해가지고 접속해서 입력해라. 라고 하는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죠. 되게 단순한 일인데 안 되는 거예요. 일단 필요한 게 있으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 문제, 이 산림 데이터가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지금 탄소 배출 아시겠지만 지금 탄소 배출량을 보고해야 되는 상태이거든요. 나무는 엄청난 탄소 흡수원이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많이 있는 거는 저희가 탄소 배출량을 적게 하고 있다, 흡수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게 보고가 되는 거예요. 나무가 많이 있는 거를 증명이 가능할수록. 근데 지금 저희가 나무가 얼마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플랫폼을 만들어서 각국의 지금 각지에 있는 각 영역에 있는 탄소 흡수원들의 정보를 끌어담아서 보고해야 되는데 가장 많은 데이터인 나무 정보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기술을 잘 쓸 수 있는 환경을 먼저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든 이거는 가장 중요해. 정책적으로 안 되는 게 아니라기보다는 공무원들이 인식이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잘할 수 있게끔 정책을 좀 많이 개발하고 공무원들 역량을 좀 키우고 공무원들이 인식 변화를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 발생시키는 환경 문제들을 빨리 규제적 조치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 불타가지고 이거를 재난관리 대상으로 삼느냐 안 삼느냐 이런 논의도 중요하지만 얘가 발생시키는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좀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법연 교수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기후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기술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인 또 뒷받침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김법연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